리처드 루멜트의 크럭스 기업을 위한 위기 돌파 전략이다. 포브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베스트 비즈니스 세계 최고 전략의 거장의 마스터피스 이코노미스트가 선정을 했다 했어요. 리처드 루멜트는 세계가 전쟁하는 경영 전략의 구루,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이론가이자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명예 교수, 대단한 또 아이언트에서 전략을 했던 분이다. 조영권 서강대학교 리처드 크럭스 루멜트의 리처드 루멜트의 설득력이 있고 전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은 엄청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창의자들이 말했고요. 자, 해결 가능한 전략적인 과제.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있는 것에 구원도 잘한다. 크럭스의 해결 방법.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전략. 첫 번째 서문에서 크럭스는 뭐냐? 나는 프랑스 몽테블르의 살대 근처의 숲으로 산책을 하는데 어리들 볼츠가는 이 숲은 500년간 프랑스 왕의 사냥터였다. 약 20여 60제곱미터의 넓은 숲에서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북적이었다. 인근에 위치한 인사이드 학생들도 자주 와서 걷거나 피크닉을 즐겼다. 하지만 그 숲에 전 세계에 늘어나는 암벽 등반가들이 찾는 바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는 산책 중에서 음식을 바위에 들리곤 했는데 개엉덩이 모양의 루프라는 이름이 붙은 이 바위는 매우 많은 머리가 붙어있는 사암 덩어리였다. 정상까지 바로 미끄러지고 어느 여러 등반가 2명의 암벽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떨어지면 서로 지탱해 주기라고 로프도 없이 오르려 했다. 그중에 한 명은 독일이었고 문틀에 봉을 걸고 한 소가로 근력을 키웠다 한다. 하지만 둘 다 바위 위로 올라가기 직전에 떨어져서 실패하고 말았다. 크럭스에서 자, 작은 발판을 딛고 오른손 손가락에 들어갈 만한 호흡까지 전진했으나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그들의 힘과 폐기 그리고 끈기는 대단했다.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볼도 프로 볼럼이라고 하고 등반이 가장 어려운 그거를 크럭스라고 부른다. 이런 볼들은 힘이나 폐기만으로 절대 정복할 수 없다. 크럭스를 해결하고 최상 2층 높이의 바위에 붙어서 섬세하게 움직여야 성공할 수가 있다. 얼마 뒤에 한 클라이머가 이 크럭스를 해결했다. 그녀를 밟고 들어 약 1m 뒤에 올라서 오른손을 한 손가락으로 조그마한 호흡을 지제대로 삼아 왼발을 왼발 위로 교차시켰다. 그 다음에 손가락과 왼발 근육의 힘으로 접지점을 해지를 확보했다. 그리고 루프의 경사에 맞춰서 등을 구부린 뒤에 왼손을 뻗어서 루프 끝에 있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조그만 호흡을 잡았다. 앞의 사진은 아시아 그렉샤가 동작하는 성공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주로 여기서 떨어진다. 몸을 쭉 꽂으면 가슴이 오버행에 다 손가락이 떨어지고 만다. 그렉샤는 한두 개의 손가락만으로 양손을 지탱한 다음에 앞뒤로 몸을 흔들어서 허공으로 갑자기 튀어 올랐다. 그리고 오병의 모서리를 넘어 왼손으로 멜론반 그의 둥그런 홀드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마찰력과 근력으로 홀드에 잠시 붙었다가 다리를 흔들어서 붙이고 틈새로 도달해서 땀이 날 만큼 아슬아슬. 나는 숲에서 만난 이 클라이머들을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장기라고는 신발이 전부였다. 그들은 손질의 몸과 근력 그리고 용기만 가지고 바위와 충격에 맞섰다. 수도 없이나 팀 오너 같은 것도 없다. 관중이라고는 다른 클라이머가 전부이다.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잡아서 올라간다는 거지. 수도 없이 팀 오너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나눠도 다른 바위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2명은 한부 프랑스 출신의 클라이머를 만났다. 알프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한 명이 이렇게 답했다. 여기 암벽이 전 유럽에서 최고이죠.
알프스에도 크럭스를 풀어야 하는 암벽에 도전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10초면 크럭스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 전에 5번은 떨어졌잖아 라고 웃었다. 프랑스에는 높이 아름다운 종여성 등 여러 기준에서 각각 다른 난이도와 만족을 제공하는 산과 바위가 많다. 첫 번째 클라이머의 말은 만족도가 가장 크고 크럭스가 조금 만만한 대상을 권한다는 뜻이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그의 방식이 내가 아는 유능한 사람들의 방식과 같음을 깨달았다. 마주친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가장 큰 발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집중한다. 즉 크럭스 해결이 가능한 방향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크럭스는 세 가지 전략 기술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때의 전략 기술은 첫째로 어떤 이슈의 경쟁을 판단하고, 둘째는 이들 이슈를 해결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자원의 분산을 방지하고, 한 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 대신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크럭스를 해결한다. 즉 크럭스는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간을 뜻하며, 여기서 문제는 해결 가능하고 일관된 대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클라이머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동기부여, 욕심,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크럭스를 찾아내서 돌파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는 계획에 매우 열심히 했다. 처음에는 소형 우주선을 보내서 이를 실현하려고 했고, 그는 2000년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구형 로켓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거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협상 중에서 가격이 3배나 뛰자 포기했다. 그는 우주선을 궤도에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가격이 높은 원인은 로켓을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로켓은 화물을 한 번 올리는데 사용하고 나면 끝이었다. 머스크는 비용 문제의 크럭스가 로켓의 재진입이라고 생각했다. 시속 1만 8천 마일로 대기권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고열로부터 로켓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했다. 우주선의 거대한 날개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3만 5천 개의 단열 타일에 부착되어 있다. 이 타일들은 매번 사용하고 또 점검하고 다시 원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우주선의 부스터는 원래 재사용하기에 설계되었으나 바다에 떨어지면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재사용에 관한 로켓을 만들니 차라리 버리고 새 것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절감이 된다. 이 문제는 비스만한 암벽을 올릴 때의 상황과 같다. 한 손가락과 왼손 발끝으로 홀드를 딛고 몸을 구부려서 루프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말이다. 이때 손을 놓고 멜론 모양의 홀드로 뛰어오를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중요한 이슈를 향해서 관심을 좁혀나가는 것이다. 전략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과 행동의 혼합을 말한다. 로켓의 재사용과 궤도 재진입이라는 크럭스에 집중하던 머스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다. 연료는 우주선 자체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그러니 재진입 시 소고온을 견디도록 비싸고 복잡한 설계를 하는 것보다 연료를 더 많이 실어서 지구로 귀환하는 로켓의 속도를 줄이면 어떨까? 그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주선을 180도 회전시켜서 예전의 역군사로 부드럽게 착용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러면 재진입 시의 엄청난 열 때문에 로켓 외부가 시커멓게 탈 이유가 없다. 또한 그 과정을 무인 자동화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필요할 때 작동시키고 멈출 수 있으며 가속과 방향을 정확히 조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엔진이었다. 조직에서 크럭스를 마주했을 때 능력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집중해야 돌파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계획의 집중이란 단지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다.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갖추는 것이다. 힘이 부족하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 힘은 충분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엉뚱한 목표에 집중해도 역시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머스크는 2000년에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집중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적용했다. 그러자 원가를 너무 절감하면 신빙성이 신뢰성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그래서 정작 원가를 절감하면 신뢰성에 훼손이 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만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페라리는 매우 고가의 차량이지만 신뢰성이 높지는 않죠. 하지만 혼다 시비기 구입의 전날에 고장날 확률은 10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지만 잘 고장이 나지 않는 차량이 있듯이 로켓도 마찬가지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오스크는 설계와 제작에 필요한 단사람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하청업체의 수를 최소화했다. 펠컨 9호는 맞춤 설계보다도 이더넷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스페이스X는 자체 공장에서 협력 업체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특이한 형상의 로켓을 만들었다. 대형 업체는 하청 업체를 관리하고 정부를 상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지루할 틈이 없었다. 2000년 스페이스X는 말레이시아 관측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2015년에 일어났다. 펠컨 9호 로켓이 궤도에 진입했다가 동체를 180도 회전한 후에 엔진을 역 분사해서 꼬리는 날개로 착륙한 것이다. 2018년 전에 따르면 펠컨 9호가 1파운드의 화물을 지구 저 궤도에 올리는 비용은 이전 우주왕복선의 23분의 1에 불과했다. 또한 그보다도 큰 로켓인 펠컨 헤비호 펠컨 9호에 비해 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우주왕복선 2020년 5월 30일 SpaceX는 2명이 나서 우주인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실어 날랐다. 같은 해 6월에 나사는 스페이스X의 추진 로켓과 크루 드래곤 캡슐러 재사용을 승인했다. 나사는 화성으로 가는 총 비용을 $2,000로 추정했으나 무슨은 $90억 달러면 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저렴한 비용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것은 즉 단순함과 재사용 그리고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일관적인 정책 덕분이다. 의회나 행정부에서 화성 프로젝트를 계획했다면 수백 개의 상향 목표와 지불 항목이 덕지덕지부터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미래에도 계속 성공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우주 탐험과 로켓은 원래 위험하다. 현재 언론 분위기가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요즘 같은 분위기였다면 20세기에 이런 비행 기술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초기에는 죽거나 다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스페이스X의 성공은 일론 머스크의 문제의 크럭스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뛰어난 리더는 문제의 크럭스를 찾아내고 이에 집중해서 회의를 방안을 마련한다. 의사결정은 전략의 핵심이 아니다. 여러 개의 대책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한 개의 목표를 찾아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정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편집적이라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높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당근 정책을 이용해서 이를 달성하도록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이는 그 조직이 실제로 당면한 복잡한 문제를 누군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가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요소와 기회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크럭스를 찾아내는 눈을 키워야 한다. 또한 의기를 가져야 한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서 얼핏 처음 떠오르는 해결 방안을 채택하고 본 유혹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의 도전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한다. 하며 여러 문제들과 당신의 욕심사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욕심에는 당신과 주주들의 목표, 가치관, 신념 등이 녹아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상이한 계획이나 상호 모순되는 추진 목표 때문에 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일관된 행동과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아무도 정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전략 수립의 우위가 중요하다거나 전략은 장기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특정한 방법이나 접근 방식을 선택하면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워비건 호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평균의 성의 성적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붕괴되는 학교 시스템을 개선하는 붕괴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성격은 운명이다 라고 했듯이 성격은 운명이다.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도 숨김없이 이야기한다. 아이들도 경영을 하면 도박이나 모험을 하지만 그 결과의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장기 비전에 확신을 주려면 현재 행동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스토리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매출은 항상 늘리고 원가는 절감할 것입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획에는 예기치 못한 허리부상 때문이었다. 2019년 겨울에 나는 에스폰선의 블랙 다이아몬드 FSI 목을 트레일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허리를 다쳤다. 이 때문에 몇 개월간 어떤 스키나 등산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2020년 조용히 지내면서 내 생각과 알게 된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이든지 적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일체 나르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일부 독자들은 자기 PR에 조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내가 이렇게 이를 기술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것을 알고 믿게 된 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도 아니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은 내 평생에 걸쳐서 체득한 결론이고 의견이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목표와 전략 그 자체의 관계를 다룬다면 나는 그 주제에 관해서 처음 내 생각을 정리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묘사한다. 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전략 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으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표나 이상적인 비전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구조와 작용하는 요소를 진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목적의식과 행동 방향이 바뀔 것이다. 진단하면서 크럭스를 찾아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둘째, 힘과 영향력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를 당신이 처한 상황에 이용해라. 셋째, 밝게 화려하지만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를 마라. 넷째, 전략을 수집하는 과정의 중력들이 참여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부터 시작하되 너무 빨리 대책을 도출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야 크럭스를 파악해서 이를 극복할 일관성 있는 대책을 구축할 수가 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전략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의 크럭스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책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1부, 2부 쭉쭉 넘어가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깊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